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 대선 끝났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을 했는데, 네네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뭐 당분간은 더 오르겠죠. 음, 근데 공약대로만 할 수 있으면 2, 3년 안에는 잡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 빠르면 내년에도 잡힐 수 있는 그런 기대는 좀 품어볼 만한 정책의 내용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일단 주택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유동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네. 5년간 정책을 펼치셨는데 네. 그 유동성을 못 잡았잖아요. 네. 결국 뭐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걱정이 컸으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 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유동성이 좀 잡힐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겠지만 이제 두 번째 계속 그 유동성을 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잡혔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저는 주택에 희소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이 너무 적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확대를 그때 유력 후보 두 분 다 공급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조금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위해서 약간 그 과거 공약을 살펴보니까 그 공공 부문의 공급 증가보다는 민간의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는 사실 이 기세가 꺾이기만 해도 정말 다행인 거고, 네. 뭐 잘하면 내년, 뭐 빠르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 집값을 올리는 공약들이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공약대로 됐을 때 공급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집값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집값이 안 잡혔냐 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계속 저금리, 공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쪽에 그 공급 대책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네. 작년 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네. 2월 4일 날 그 네. 유명한 공공주도 3080 플랜 보면 그 서울 시내에 23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비 사업이 9만 호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한 10만 호 그리고 뭐 도시 재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는데 제가 그 모 대학 역세권에 살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도생이 엄청 생겼는데 그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리고 뭐 돈 얼마 이상 되면 또 안 되는 그런 그 청년 주택들도 네. 있고.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조금만 소득이 올라가는 순간 그 집에 살 수가 없거나 없죠. 더 나은 선호를 하는데 그 선호에 맞는 집이 없는 거지. 집이 절대 공급이 줄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는 맞았다. 근데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의 상승에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 100년 정도 데이터가 있는 나라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자기 그 주거 면적이 옛날에는 미국도 7평, 6평 그랬대요. 1인당. 근데 그게 지금은 14평이가 15평으로. 물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나은 주거, 더 넓은 집을 원하는데 우리의 공급은 그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했던 거고 근데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 쪽에서 만든 집들은 또 선호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민간 쪽에서 집들이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민간에서의 공급은 막혀 있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7년 파리 대책인데요. 네. 파리 대책 당시에 나왔던 그 정부 정책을 잠깐 요약 한번 해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 재개발 조합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 과열 지역 정비 사업 재당첨 제한, 네. 그리고 양도세준과 LTV DTI 규제 강화, 자금 조달 계획서 도입,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물론 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양도세를 물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잘못된 정책이 뭐였냐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같이 하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그러니까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야.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정책을 펼치니까 물론 그게 일부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우리나라 역사상 그 세 번째 정도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는데 20.2% 올랐죠. 20.2%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주된 매수세가 누구였냐면
갭 투자자였어요. 갭 투자자가 뭐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집에 가서 지방 가서 몇백 채 산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전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전세 끼고 집을 산 정도였던 거지.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인가? 물론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칼같이 발라내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뭐랄까요? 관념론이다. 좀 예. 동떨어진. 관념론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에 투사한 거지. 현실을 보지 않은 정책이었던 거고 그게 제일 가장 심각한 심화파는 뭐 당연히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이 뭐 이 지경을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그 정책들의 이 단추가 잘못 꿰인 게 벌써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5년간 꿰졌던 잘못된 것들을 푸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오른다고 보는 거고요. 아, 예, 그런데 그게 오래 가겠는가? 만약 정말 저는 일단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 그대로 재건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도 그리고 재건축 하시는 분들도 다 마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서 재건축의 인센티브가 크게 주어지면 이게 보통 또 작년에 그렇죠. 2080 플랜에 네. 따르면 재건축 걸리는 시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 준다며요. 그러면 이게 단축됐다라고 가정하면 4년 뒤, 5년 뒤에 주택 공급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전에 내가 주택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러 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직접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곧 공급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뚜렷한 신호로 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잠깐 와서 3기 신도시 저걸로 안 된다라고 제가 자꾸 그런 네. 게 역세권은 전부 임대주택 짓고 역세권 멀리 떨어진 곳에만 민간주택을 짓는 식의 그런 3기 신도시의 공급이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 정부가 정말 이제 신도시를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하냐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뭐 했냐면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3기 신도시 후보 지역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9.13 대책으로 도입됐으니까 만 4년 지나도록 4년은 안 됐군요. 3년 6개월 지나도록 이게 제대로 착공도 잘 안 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만 역사권에 잔뜩 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어떤 도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왜 정부 돈을 갖고 거기다 실현을 시키냐고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줘야 집값을 잡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주택시장 또는 세종시를 죄송합니다. 그 따위로 만들어 놓은 일부 사람들이 꿈꾸는 지역 친화적이고 뭐 시민들 간에 있어서 정과 우위가 넘치는 뭐 마을 뭐 이런 거 전형적인 그 농경 사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네. 농촌 생활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현실에 투사하는 그런 관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일단 지금 정책을 펴지 않게 됐다는 것만 해도 주택 가격을 잡을 가능성은 높아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뭐 주택시장의 시그널로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세 얼마 주냐 하는 사용가치,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그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 여기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재건축 재개발까지 걸리는 불확실성 이런 네. 것들이 그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인데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더 자기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많고 집도 더 좋은 자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억이다. 그러면 거기는 5억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 안 될 거라는.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너 해봐야 수익성도 없고 이거 맨날 싸우다가 서로 소송 갈 거다. 네. 그렇잖아요. 재건축 조합들 다 소송 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 집이 지어질 때쯤 돼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분양가라도 좀 제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분담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문제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기 분담금들이 전부 다 높아지고 그렇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만 녹아났잖아요. 뭐 원베일리 10억이네 뭐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배가 아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소득도 많으면서 20년 동안 집 안 사가지고 버티다가 네. 69점 돼가지고 그걸로 추첨해서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나 이게 낡은 집에서 살다가 남한테 왜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사람한테 로또를 그것도 아주 실현 가능한 로또를 주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규제, 그 대표적인 규제가 2017년 파리 대책이었고 그 다음 9.13도 그때라도 풀었으면 되는데 그때 신도시 개발로
네. 돌아섰고 또 신도시 개발이 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21년 또 공공택지 스캔들까지 LH 스캔들까지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좌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둔촌주공이잖아요. 둔촌주공이 분양을 했어도 옛날에 했어야 되는 게 지금 사실상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건축 자재비 이런 거 급등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감이 나잖아요. 이런 수도권 최대 1만 호 정도가 들어오는 이 거대한 물량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만 공급됐다면 전세가 그렇게 급등했겠냐 이거죠. 네. 전세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니까 갭투자가 활성화된 건데 네. 1만 호 정도 되는 새 집이 그 좋은 입지에서 공급이 그렇게 신속하게 됐다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정말 임대차 3법이 이런 악순환을 일으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수정하는 순간 공급의 물꼬가 트이는 순간 다 알게 되죠. 이거 2, 3년 지나면 이거 분양이 엄청나게 사태가 나겠는데? 야, 그럼 꼭 이 가격에 내가 사야 돼?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고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돼서 이거 해도 충분히 마진 남는 단지들부터 계속 공급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 있어서의 어떤 수익성을 기대한 민간의 이익을 거두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 자체를 범죄시하지 않으면 사실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네. 공급 문제 또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사는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나는 세금 더 걷어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부담금 많이 내야 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런 정책을 펼친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은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행동을 펼치시는 게 좋을지. 일단 뭐 청약에 대한 희망은 버리는 게 좋겠고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9점이 그렇게 많다며요. 네. 주변에 그 점수를 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뭐 어마어마한 확률이던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가점으로 되는 건 되게 힘든 일이고 그래서 뭐 빨리 둔촌주공이 풀리기를 바라고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음 사이클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병목이 오래됐기 때문에 5년간 병목이 지속됐기 때문에 풀리는 게 1년 만에 풀리면 그건 병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 공급사슬막 뭐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난린데 저거 1년째 지금 계속 난린데도 잘 안 풀리는 게 뭐 이번에 중국 선전이 또 락다운 됐다든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게 한번 벌어지면 그게 좀 지속되니까 악순환인 건데 올해 다 끝나겠냐? 그렇지는 않다. 내년은 하면 올해보다는 가능성이 높고 내후년 하면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원베일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 알지만 땅 파는 게 땅 파기 전이 제일 시간이 맞아요. 오래 걸리지. 네. 한번 파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올리죠. 네. 수익성이 난다 싶으면 다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잠오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얼마나 할 데가 많습니까? 땅이 없어서 집을 공급 못한다 그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규제들 때문에 공급을 못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김포공항 그 철거 안 하더라도 집 지을 땅은 대단히 많다. 하나만 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도심에 재생을 하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돼야 되는 곳은 어딜까 생각하면 국공립초등학교예요. 시내에 초등학생이 얼마 됩니까? 차라리 국공립초등학교, 그 시내 알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주택단지로 전환시키고, 물론 법은 개정해야죠. 그리고 그 주택단지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단지에 초등학교가 멀어졌다 그러면 거기다가 정부가 스쿨버스 배치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등하교를 나라에서 스쿨버스로 시켜주는 게 더 좋을걸요? 왜? 걸어가는 길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더 해줄까요? KT 상장 폐지시키면 됩니다. KT가 공기업인데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얼마 안 돼요. 차라리 그걸 정부가 바이백 합시다. 몇 조 안 들어요. 그거 하면 KT가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성동, 광진 쪽만 하더라도 KT 있는 곳에 땅이 얼마나 알짠지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압니다. 지금 벌써 다 어디 딱 떠오르죠. 거기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이거 국유화 다시 상장 폐지를 시키자는 거죠. 상장 폐지시켜서 거기를 국유화를 시키면 그 땅 정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주복으로 올리면서 임대주택도 넣고 하면 전국에 한전도 마찬가지로 맨날 10조씩 적자 나는 회사 상장 뭐하러 시킵니까? 상폐시킵시다. 정부 바뀔 때마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고요. 그거 몇 조 안 돼요.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거 상장 폐지시켜서 그거 국유화해서 그 땅을 정부가 개발하면 되잖아요. 서울 시내 당장 여의도만 해도, 명동에만 해도 한정 건물 있는 거 그거 수십 층으로 건물만 올려도 거기에 몇백 가구, 몇천 가구 쉽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정부 땅이니까 마음대로 공사 진척도 빠르겠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급 부족 문제는 좀 어떻게 본다면 활용을 잘 못한 데서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 활용을 못하게 됐던 이유는 공기업 상장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아파트나 재개발 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갈등을 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자개발 차익이에요. 근데 그걸 죄악시해버리면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음 정부까지 기다리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이 있거든요. 차라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지역은 차라리 재개발이 빨랐어요. 왜냐하면 빨리 받고 나가고 싶으니까. 근데 살만한 지역, 대표적인 데 하나 이야기할까요? 한남동이 왜 저렇게 오래 걸릴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라 그렇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 데다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도 높고 또 어느 정도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론 한강변 35층 규제라는 이상한 규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땅이 굉장히 저밀도로 또는 이상하게 개발된 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땅을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첫 번째, 정부가 재정을 씁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VC라도 하나 만드는 거죠. 비클이라도, 투자 회사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KT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도심에 있는 알짜 유지 땅들을 정부가 제작값을 주고 사든가. 그래서 공공개발을 나라 돈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민간의 인센티브를 주든가. 근데 이거 둘 다 안 하고 그냥 규제로 또는 주거 문제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풀었잖아요. 자기 돈 안 쓰고. 나라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결국 복지를 정부 돈 안 쓰고 다른 이의 돈으로 복지를 하려고 했으니까 주택시장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증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확실하게 뉴 디자인 서울, 뉴 디자인 코리아를 만들면 될 일이고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나가면 당장이야 집값이 빠지겠지만 그 먼 미래에 도시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그 과실은 또 국민 전체가 누리면서 또 언젠가는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